I told him that I go to Kondo, but he insists that I was definitely absent from Kondo. So he should have attacked Montreal and Quebec. No, they're really, big places. Main city. 한국 교육. 그건 그냥 주입식 교육 아니었나요? 이게 정말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여기 한국 교육을 무시하고 있는 캐나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적 얘기인지. 아니나 다를까 한국의 민사고와 영재고를 직접 방문한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경악하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교육연구원을 하고 있는 로즈 윌슨입니다. 아직 26살의 젊은 나이지만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북미 교육 시스템 연구에 매진해왔어요. 특히 다양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캐나다에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한국 유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처음엔 그저 역시 아시아 학생들의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성적은 뛰어나지만 진정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 부족할 거라고 혼자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육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도 속으로는 비웃었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무얼 가르쳐준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었죠. 6개월간의 한국 파견을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어떻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어요. 연구소 책임자에게 당당히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지난 3년간 제가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높은 수학, 과학 성적, 놀라운 암기력. 하지만 토론 수업에서의 소극적인 태도. 모든 자료가 제 생각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캐리어에 옷을 넣으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틀림없어. 분명 한국의 교육은 우리가 절대 따라해선 안 될 반면교사일 거야.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구 목표 한국 교육의 문제점 분석하기.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13시간이나 걸리는 비행을 마친 뒤 곧바로 민사고를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라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민사고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울창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현대적인 캠퍼스는 제가 알던 아시아 학교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이 정말 고등학교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안내를 맡은 교사가 미소를 지었죠. 네, 맞습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겠어요? 첫 번째 수업은 융합과학 세미나였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6살, 17살의 학생들이 양자역학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요. 하지만 이건 분명 미리 준비된 발표일 거야. 의심 가득한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한 학생이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박사님, 양자 컴퓨팅이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주제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제가 말을 못 잇고 있는 동안 다른 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제가 최근 네이처에서 읽은 논문에 따르면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최신 논문을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의 연구 노트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 데이터,
명확한 논리적 전개, 그리고 놀랍게도 참고 문헌까지. 마치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노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우리 대학 학부생들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옆에 있던 교사가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에요. 그저 암기만 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한 탐구와 창의적 사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아침에 적었던 주입식 교육이라는 단어 위에 두꺼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죠. 혁신적 자기주도 학습. 물음표를 붙인 건 아직도 제 안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교육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민사고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죠. 민사고 방문 이후 저의 다음 일정은 한국과학영재학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민사고는 특별한 케이스일 거야. 분명 다른 학교는. 하지만 제 생각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과학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토론토 대학의 최신 연구동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학생 연구실의 장비들은 제가 대학원에서 보던 것보다도 더 최신식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정말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담당 교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김우진 학생, 지금 어떤 실험 중인가요? 전자현미경 앞에 앉아있던 17살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탄소 나노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핀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지도 선생님과 함께 진행 중인 실험이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17살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이었거든요. 우진 학생은 작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물리 부문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현재는 카이스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연구에 참여하고 있죠. 실험실 선배들과 함께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고요. 교사의 설명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학교 3, 4학년이 돼서야 겨우 시작하는 수준의 연구를 고등학생이 이미 경험하고 있다니요. 그날 오후, 저는 과학고 학생들의 연구 발표회에 참석했어요. 발표 주제들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친환경 에너지, 생명공학. 고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주제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한 데이터 처리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15%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최적화가 필요하지만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았어요. 고등학생들의 연구라고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론 지도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열정과 이해도는 분명 특별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알던 한국의 교육이 아니야.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적혀있던 과도한 암기식 교육이란 문구 위에 두꺼운 취소선이 그어졌어요. 대신 새로 쓴 문구는 이거였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과학 교육. 캐나다로 돌아가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북미 엘리트 대학생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걸. 그 후 저는 드디어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진짜 주입식 교육을 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선 순간 제 생각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혔어요. 자, 오늘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된 새로운 천체 사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조별로 관찰된 특징들을 정리해 볼까요? 과학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던진 과제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찾은 천체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될까요? 우리 조는 지난번에 배운 도플러 효과 이론을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순간 저는 이게 정말 일반 고등학교 수업이 맞나 싶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천체 물리를 대학교 전공 과목으로나 배우는데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천체 데이터를 찾아보고 기본적인 분석 그래프도 그리고 영어로 된 천체 관측 자료도 읽어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한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런 수준인가요? 제 질문에 교감 선생님이 답해 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AI 기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사실 우리 학교는 아직 조금 뒤처진 편이죠. 뒤처진 편이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토론토의 최상위권 사립학교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야, 어제 칸 아카데미 물리 강의 이해했어? 응, 영어라 좀 어려웠는데 자막이랑 같이 보니까 괜찮더라. 근데 나는 우리 학교 물리 선생님 설명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 맞아. 근데 거기 실험 영상들은 진짜 퀄리티가 좋더라.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찾아보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수업과 연계해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외국어 강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이제 당연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 일지를 쓰면서 저는 캐나다 교육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제대로 키워주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학생들은 분명히 세계와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왜 한국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제 연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 교육의 특징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선 새로운 기준 제시.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니. 그 후 한국의 수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제 사전 요청을 교육청에서 허가해준 덕분에 모의 수능 문제, 출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마도 기존 문제들을 조금씩 바꾸는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문항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님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 수준으로 재구성한 거예요. 출제위원장님의 설명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고등학교 문제로요? 잠시만요.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제 질문에 다른 출제위원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저희가 출제하는 모든 문항은 실제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요.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마치 작은 연구 프로젝트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단순 암기가 아닌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해요.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닌 미래 인재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도구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왜 한국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지, 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지. 출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고력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험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를 펼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수능 미래, 인재 발굴의 과학적 시스템.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하는지. 우리가 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이라고 폄하했던 것의 실체를 마주하고 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혁신에서 멀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후 연구 일정에 없던 특별한 방문이 있었어요. 한글 박물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문자가 교육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큐레이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글은 정교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잠시만요. 그럼 이 문자 체계가 실제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큐레이터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MIT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좌뇌와 우뇌가 더 균형 있게 발달한다고 해요. 특히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순간이. 그래서인가요?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이유가. 네, 맞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함께 발달하는 거죠. 이어서 방문한 민사고의 한복 교복 전시회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실제 교복으로 만들다니. 전시를 기획한 교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죠. 우리는 이런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 교육의 힘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보세요. 이 교복은 첨단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전통 한복의 미적 원리를 그대로 살렸어요. 학생들은 이걸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체득하게 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한글의 과학성, 한복의 미학적 원리, 그리고 이것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비밀 전통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의 재발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방문한 학교에서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창의적 사고와 과학적 원리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교육과 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항상 전통과 혁신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건 이런 거였구나. 연구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치네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소위 세계 최고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 중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연구 성과였습니다. 작년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의 주저자 중 20대 연구자를 분석해보니 한국인이 단연 최다네요. 연구실에서 만난 한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의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한국의 교육이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는 어찌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우리나라가 교육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덕분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보여준 실제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1.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중 20대 연구자 비율 한국 출신이 전체의 28%. 2.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 중 30대 이하 한국인이 아시아 국가 중 1위. 3.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 인구 대비 세계 1위. 이런 결과가 우연일 리 없죠. 분명 한국 교육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씀이 제 궁금증을 풀어주었어요. 한국 교육의 핵심은 통합적 사고력입니다. 수학을 배우면서 철학을 생각하고 과학을 배우면서 예술을 떠올리죠.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왜 한국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가든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지 연구 노트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력의 육성.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교육 선진국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일반 고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 한 학생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지난 방학 동안 노인 돌봄 프로그램 기획안을 짜서 근처 실버케어 센터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버전을 연구하여. 놀라셨나요? 교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사회적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수업 참관 중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UN 기후변화 총회를 주제로 모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According to the latest IPCC report, we need to consider. 유창한 영어로 전문가 수준의 기후 정책을 논하는 학생들을 보며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세계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고등학생들은 아직 이런 수준의 토론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점심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응, 선생님께서 검토 중이야. 다음 주에 최종 피드백 받기로 했어. 또한 오후에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미래의 양자 컴퓨팅과 의료 AI를 결합한 새로운 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논문 저자들처럼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서 그 학생이 언급한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국제저널에 실제로 게재된 논문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교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죠.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제 안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군요.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날 있을 연구 발표회로 가 있었습니다. 토론토 대학 강당은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육의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그들도 아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많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고 학생들이 IEEE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각종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해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제청소년 회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한 서울예술고 학생들이 유명 예술축제에 초청되어 작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소수 엘리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수월성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성이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적 교육 방식, 세계를 향해 열린 학생들의 시각까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 교육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제 설명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죠. 분명 그들도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례들과 데이터들은 그들의 생각을 확실히 바꾸어 놓은 듯 했어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동안 교육계 전문가들은 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통합의 개념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그렇다면 한국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경계를 허무는 통합적 사고력의 육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현대, 이론과 실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죠. 수학을 배우면서도 철학적 통찰을 얻고 과학 실험을 하면서도 예술적 감수성을 기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적 경험을 통합하면서 학생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 혁신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나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답변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혁신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에 있습니다. 저는 모의 수능 문제 출제 과정을 참관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최신 학문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 수준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이도와 변별력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처럼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은 특정 문화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육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론과 실제의 통합, 지역과 세계의 연결 등은 어느 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죠. 다만 각국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교육 혁신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육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발표장을 나오며 저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죠. 앞으로 캐나다에서도 한국 교육의 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사고 선생님께서 보낸 문자였어요. 선생님, 캐나다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의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화상회의로 가능하신가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화상회의해요. 캐나다와 한국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길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교육 혁신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도 분명히 한국처럼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윌슨 씨가 느낀 한국 교육의 대단함. 저도 왠지 알 것만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 정말 대단하네요. 하버드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